안녕하세요. 우리 양극화 시대의 균형의 두 번째 문제, 공유의 문제를 이번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공정도 경제적 양극화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공정이 산출하는 양극화는 사회적인 여파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 사회적 양극화 이렇게 지칭하는데요. 인간과 자연의 분리를 갖다가 우리는 경제적 양극화라고 설명할 수 있고, 이 문제는 공유의 사상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1세기의 가장 심각한 문명사적 도전은 기후변화입니다. 그런데 기후변화는 왜 경제의 문제일까요?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경제 그러면 economy라고 그러고, 영어로 생태학, 환경, 이런 생태학을 이콜로지라고 그러는데, 이 영어 단어를 보면 앞에 ECO, 에코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고대 그리스의 오이코스라는 동일한 단어를 기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 한편으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의 자원을 관리해야 되는 경제학이 발전할 수밖에 없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적인 집, 지구 공간인 환경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생태학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착각을 하고 또 망각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극단적으로 양극화되고 불평등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인간에 의한 자연의 착취도 상당히 폭력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후변화의 가장 커다란 피해는 사실은 못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심각하게 당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 기후변화가 가져올 양극화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현대 자본주의의 노동가치설, 현대 자본주의 사상을 처음으로 설파한 존 로크의 말을 우선 조금 살펴보고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자연은 인간 노동의 정도와 삶의 편의를 통해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하였다. 어떤 사람의 노동도 모든 것을 예속시키거나 소유할 수 없다. 그의 향유도 단지 일부분만을 소비할 뿐이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도 이런 방식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이웃에 해를 끼치면서 소유를 취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이웃에게도 다른 사람이 그의 것을 가지고 난 뒤에도 소유되기 이전과 같은 만큼의 상당한 소유의 여지가 남아있을 것이다. 이 한도가 모든 사람의 소유를 적절한 정도로 제한한다.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것이겠죠. 지구의 자연 자원, 지구의 자연 환경을 소수의 사람들이 모두 다 가져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삶과 행복한 삶, 또 물질적 발전을 위해서 자연을 착취하고 자연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사람들이 그것을 향유할 수 있을 정도만큼은 남겨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자연의 관점에서 경제의 양극화를 생각해 보면 공유의 문제를 우리가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듣는 용어이죠. 공유지, 공동체, 공유자원, 전부 공유를 토대로 갖고 있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commons, commune, community, common pool. 요즘 21세기 핵심적인 문제는 자본주의가 보편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의 폐단을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경제 체제를 어느 나라에서 어느 곳에서 먼저 발전시키는가가 아마 인류 문명의 해법이 될 것입니다. 가이 스탠딩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공유지와 공유화가 없다면 엄밀한 의미에서 공동체는 없다. 공동체가 없다면 공유지는 있을 수 없다. 말을 뒤집어 엎으면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모두 서로 독립적인 개인이고 자기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기적 인간이기는 하지만, 이 이기적 인간들이 모두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엄밀한 의미에서 공동체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제 벚꽃이 떨어지고 있대요. 여러분들 최근에 덕수궁 돌담길을 돌아보셨는가요? 아니면 양재천의 벚꽃 터널을 한번 산책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서울 숲에서 자전거 라이딩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자연 환경, 서울숲, 덕수궁 돌담길, 양재천 같은 것을 특수한 계층만 접근할 수 있는 예컨대 환경이라고 생각한다면 과연 그런 사회에서 어떤 공동체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자연에 관련해서는 공유하고 있는 공유 자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공유지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그 사회는 훨씬 더 공정한 사회이고 건강한 사회라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공유지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영어로 혹시 the commons라고 표현되는 공유 자원은 공유자가 이용하는 공동 자원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이 자원에 대해서 누구나 다 평등하게 똑같이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이러한 두 가지 전제 하에서 결과적으로는 협동적 생활 방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시민들은 이기적인 개인들이기는 하지만 공유자입니다. 공유지에 접근할 수 있고 생계나 생활 방식을 공유지에 의존하고 공유지의 관리, 보존, 재생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환경을 갖다가 가지려고 한다면 환경을 모두가 함께 공동으로 보호하고 보존할 수 있는 생태학적 의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모든 사람이 자기 방안만 깨끗이 하고 예컨대 쓰레기를 창문 밖으로 던진다고 그런다면 결과적으로 거리는 쓰레기 더미로 흘러 넘칠 겁니다. 공유지는 공동체의 기본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여기에서 자연을 바라보는 두 가지 방식을 구별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환경과 자연을 갖다가 공유지로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자원을 갖다가 제공하고 있는 단순한 그런 도구로서만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공유지로서의 환경이냐 자원으로서의 환경이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 자원, 자연 환경, 그 숲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나무들을 오직 자원으로만 본다면 환경은 경제화되고 사회화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자, 이런 관점이 어디에서부터 등장했을까요? 존 로크의 말을 다시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비록 대지와 모든 열등한 피조물들이 모든 사람에게 공동으로 주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인격에 대한 소유를 갖고 있다.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는 뭐냐면 나의 몸, 그리고 나의 인격입니다. 이 인격에 대해서는 그 이외의 어느 누구도 권리를 갖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그럴 때는 우리의 권리가 훼손되는 것이죠. 그의 몸의 노동과 그의 손의 작업은 본래의 의미에서 그의 소유라고 말할 수 있다. 그가 자연이 제공하고 남겨놓은 상태로부터 무엇을 이동시키건 변질시키건 그것에 자신의 노동을 섞고 또 자신의 것을 첨가하였다. 이렇게 그는 그것을 자신의 소유로 만든다.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노동을 통해서 획득한 것만 정당한 소유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21세기의 자본주의는 통상 소유 개인주의자라고 얘기합니다. 대지와 대지의 모든 것은 인간의 생존을 위해 공동으로 주어진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노동을 통해서만 자기의 삶의 수단을 확보할 수 있고 소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노동을 통해 자기 보존에 필요하고 유용한 만큼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소유할 때는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도 충분한 여지를 남겨놓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의 삶을 좀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부를 증대시키려고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우리가 활용하는 자원은 모든 사람에게 공동으로 이용될 수 있는 공유 자원이라는 것입니다. 자, 자본주의 시대의 공유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예를 들면 덕수궁 돌담길, 서울숲, 양재천 아니면 서울공원과 같은 것에 접근과 이용을 통제한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공유지의 경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요? 예컨대 공공숲과 광물 같은 유형자산도 공유 자원이 될 수 있고 저작권과 특허 같은 무형자산도 공유 자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카피라이트 그러지만 카피레프트 운동도 있죠.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지적 재산을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수록 우리는 독점 체제를 붕괴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양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인터넷과 정부 연구 결과와 같은 인프라도 공유 자원입니다.
또는 방송 전파와 공공정서와 같은 문화적 자원도 공유 자원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공유지는 누구도 권리를 갖지 않은 순수한 자연 상태가 아닙니다. 공유지를 대부분 국가가 관리하지 않습니까? 뭐 국립공원이라는 말이 잘 말해주잖아요. 그렇지만 국유지는 국가 소유의 사유지가 아닙니다. 국가가 예를 들면 공유지를 너무 엄격하게 통제하거나 관리할 경우에는 공유자원으로서의 성격이 사라져버립니다. 아니면 국가가 모든 사람의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이유로 남발을 하거나 근데 공유지를 갖다가 예컨대 과도하게 이용할 경우에는 모든 사람에게 오히려 불리한 조건을 만듭니다. 공유지는 본질적으로 희소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어야 공유지가 되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로더데일의 역설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로더데일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적 부가 증가하면 공적 부가 줄어든다. 따라서 건강한 선진 사회는 국토의 일정 부분은 반드시 공유지로서 관리하고 공유지로서 우리가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공적 자산은 인간 모두에게 유용하고 즐거운 사용 가치를 제공하는데 사적 자산은 희소성에 기반한 교환 가치만을 제공합니다. 중요한 것이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걸까요? 시장에 나가서 사고 팔고 자신의 자산을 증대시킬 수 있는 교환 가치보다는 모든 사람이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사용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부의 역설이 생기는 것이죠.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생태계는 파괴됩니다. 왜냐하면 자연자원이 상품화되고 자연환경이 점점 더 희소해지고 공유자원이 황폐화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인간이 모든 자연자원을 갖다가 개발한다고 가정을 할 경우 여러분들은 예컨대 자연을 느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 거리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선진국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도시 한가운데 수많은 공원들이 많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신분의 관계가 없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접근할 수 있는 공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예요? 먼 거리를 이동하지 않고서도 예컨대 자연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자본주의와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 21세기에서 공유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공유지는 왜 파괴가 되고 어떻게 파괴될까요?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유 자원은 사람들의 남용으로 쉽게 고갈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개발을 막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난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은 항상 어떤 것입니까? 국가 이익을 증대시키는 목적으로 아니면 우리가 국가의 예컨대 GDP를 향상시킨다는 목적으로 국가가 개발하는 곳이 그렇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게릿 하딘의 공유지의 비극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 어느 마을에 공유지의 목초지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거는 누구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국가가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가 자기 키우는 예컨대 양을 갖다가 방목할 수 있는 곳인데 이 목초지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 안에서 각자가 예를 들자면 자기의 가축들을 꼴을 먹이도록 한다고 그런다면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누구나 자기 공짜로 주어지는 목초지를 이용하고자 하다 보니까 누구나 수의 제한 없이 자기의 가축을 이렇게 풀어놓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목초지는 황폐하게 되고 모든 사람이 활용을 할 수 있는 목초지는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공유지의 비극입니다. 게럿 하딘의 말을 직접 들어볼까요? 바로 여기에 비극이 있습니다. 목동들은 제한된 목초지의 가축을 무제한으로 증대하도록 강요하는 시스템 속에 갇혀 있습니다. 파멸은 모든 인간이 달려가는 최종 목적지입니다. 공유자원은 자유롭게 이용해야 한다고 믿는 사회에서 각 개인이 자신의 최대 이익만을 추구할 때 도달하는 것이 바로 이 파멸인 것입니다. 이처럼 공유자원에서 보장되는 자유는 모두를 파멸의 길로 이끕니다. 이것이 공유지의 비극입니다. 자, 공유지의 비극의 조건은 이렇습니다. 이런 조건들만 충족되면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 행복한 삶의 웰빙에
기초적인 조건이 되는 공유지가 어느 날 황폐해지고 하루 만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오픈 액세스입니다. 누구나 다 접근할 수 있다고 그런다면 예컨대 이런 것이죠. 서울의 공원이 몇만 평밖에 안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이 활용한다고 그런다면 그 안에 있는 예컨대 잔디는 살아남지를 못하죠. 여러분들이 서울시청 앞에 잔디광장을 생각해 보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 잔디는 수많은 시위를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망가지고 파괴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교체되어야 되는 것이죠. 공동체 구성원 사이에 의사소통이 부재할 때 우리가 이 공유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때 공유지는 필연적으로 파괴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공유지에 관련된 합의가 잘 이루어진 곳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무턱대고 간척하고 개발하기만 했는데 예컨대 갯벌 같은 것들이 그런 것이죠. 갯벌을 공유하고 있는 어촌 주민들이 얼마만큼 수확할 것인지 누가 접근할 것인지를 갖다가 공동 규약을 통해서 제안을 합니다. 또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가능한 한 모든 사람에게 공유되어 있는 것을 공짜라고 생각하는 무임승차자들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공유지의 비극은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과잉 방목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협의가 부재할 때 공유지의 비극은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자, 하딘의 목동 게임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리가 게임 이론으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여기에는 행위자가 두 명이 있습니다. 어떤 목초지를 두 명에 공유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방목할 수 있는 가축의 수를 L이라고 생각을 하고 협동 전략은 방목할 수 있는 상한선 미만으로 각자가 자기 자신이 기르는 예컨대 양을 또는 소를 갖다가 풀어놓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런다면 서로 협력을 하면 각각 10회씩 이득이 옵니다. 그런데 제한되어 있는 가축 수보다 훨씬 더 많은 가축을 풀어놓으려고 서로가 노력을 한다고 그런다면 결과적으로는 이 목초지가 궁극적으로 황폐화되고 파괴되기 때문에 서로가 배반을 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가 될까요? 어느 누구도 이익을 얻지 못합니다. 가능한 A가 배반을 하고 A는 협력을 하고 아니면 B가 배반을 하고 A가 협력을 할 경우에는 협력하는 자는 마이너스 1의 손해를 보고 협력하지 않는 자는 배반을 하는 자는 11일에 예컨대 이득을 가지고 오죠. 자, 우리 사회가 극도로 양극화된 불공정 사회라고 그런다면 협력하는 사람과 배반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사람이 협력할 수 있는 사회적 기초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서로 협력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자연자원을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개인이 눈앞에 바라보는 이익은 너무나 뚜렷합니다. 가시적입니다. 자기 이익은 보이는데 공동의 이익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자면 쓰레기가 있을 때 자기가 쓰레기를 몰래 내다 버리면은 자기는 직접적인 이익의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데 비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예컨대 공동으로 예를 들자면 청소를 하고 환경을 관리하고 이랬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먼 미래의 일이거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입니다. 사적 이익은 직접적이고 공적 이익은 간접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협동하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공유의 제도를 갖다가 발전시키려고 그러면 협동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나에게도 이익이 된다. 협동하는 것이 나에게도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줘야만 합니다. 각자의 이익이 얼마나 가시적인가가 결과적으로는 사회적 협동 체제를 갖다가 성공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치학에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모든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모든이라는 말은 정말 애매모호하다. 최대 다수가 공유하는 것은 가장 빈약한 취급을 받는다. 모든 자는 주로 자기 자신의 것을 생각하고
공유물에는 별로 흥미를 갖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가 그 자신 개인으로서 관련될 때 비로소 흥미와 이해를 갖게 되는 것이다. 자, 우리가 협동하고 또 이 건의 공적 이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나 자신과 관련되어 있는 흥미와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적 이익이 공적인 협동을 통해서 증대될 수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이 모여 있을 때의 모순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 있게 되면 우리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것을 이제 경제학 사회학 이론에서는 집합행동의 논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무임승차자 문제가 생깁니다. 소위 말하는 프리라이더가 탄생한다는 것이죠. 무임승차자는 언제 발생할까요? 구성원의 수가 아주 적거나 구성원들에게 공동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도록 강제할 장치가 없는 한 합리적으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은 공익 혹은 집단 이익을 위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유럽 여행을 해보셨는가요? 예, 유럽 여행을 해보시면 예컨대 공공교통수단을 이용하다 보면 검표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에게 맡겨놓는 것이죠. 그런데 간혹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예컨대 검표 검사를 합니다. 그러다 걸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엄청나게 커다란 벌금을 묻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와 규칙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런 공유의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우리는 이제까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두 가지 제도로만 국한해서 생각해 왔습니다. 하나는 국가의 강력한 통제로 우리가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국가가 통제하면 통제할수록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맡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의 통제에 맡기는 모델을 리바이어드 모델이라고 하고 시장에 맡기는 태도를 갖다가 자유시장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국가의 리바이어드 모델은 외부의 강력한 힘, 강제력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유시장 모델은 각각의 이익이 증대되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이익에 손해되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시장에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2, 3년 동안 경험한 부동산 문제도 이것으로 우리가 구별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국가가 개입을 하면 시장이 왜곡돼서 오히려 부동산 가격을 더 올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한편에는 그러니까 시장에 맡겨놓다고 그러는데 자유시장에 맡겨놓으면 시장이 또 왜곡돼 가지고 예컨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기에 제3의 가능성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국가와 시장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실패한 예를 제가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진 이미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갑자기 아주 산림이 빽빽하게 가득 차 있던 산림이 파괴가 되고 민둥산이 되고 있는 이런 장면을 여러분들이 강원도 지역으로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면 종종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이 이유는 국가가 한 일입니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 3,400만 톤에 기여하겠다고 그래서 산림청에서 벌기령이라고 그래서 일정 나이가 된 나무들을 비고 젊은 나무들로 개량을 하면 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역량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과학적인,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비과학적인 근거로 일부러 교체 작업을 한 겁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항의를 했고 비판을 했죠. 이 정책은 지금 철폐가 됐습니다. 국가가 잘못 판단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에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자연자원이 황폐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공유자원을 관리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 국가냐 시장이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 모두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을 제시한 분이 있는데요. 노벨 경제학상을 2009년에 수상한 엘리너 오스트럼이라는 교수는 공공재 연구를 통해 가지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시장의 방식도 아니고 국가의 방식도 아니라 공공자원의 방식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규제를 넘어서라는 부제가 말해주고 있듯이 국가에 맡기지도 않고 시장에 맡기지도 않고 공동체에 신뢰를 줄 수 있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질문은 이렇습니다. 공유재원에 대한 접근이 국유와 사유만 있는가? 아니라는 거죠. 공동체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앙집권론과 사유화론은 너무나 단순화된 이상적 제도다. 관련 당사자의 균형이 모든 사람에게 이로운 조직 방식이 과연 가능한가? 행위 주체들이 노력의 결실을 보존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조직해 나가는 집합 행동은 가능한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나서 전 세계로부터 공동체가 관리하고 있는 협동조합의 이런 관리 방식을 갖다가 발굴해내서 이론화한 사람이 이분입니다. 자, 궁극적으로는 이런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공동체 내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현재와 비교하여 미래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공동체는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목전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50년, 100년 뒤의 미래 이익을 현재 이익보다 더 중시하게 되면 공동체는 더 강화된다는 겁니다. 공유자원의 사용자들이 어떤 규범을 공유하고 있으며 그러한 그 공유의 정도가 얼마나 강하느냐에 따라서 공동체의 활성화 여부는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공동체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이기적 인간들이 과연 공생주의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이 제기가 됩니다. 사용자들이 각기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경우 얻는 순이익의 합이 그들이 서로 협동하고 서로 의존하고 서로 행위를 조율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순이익의 합보다 작으면 많은 사람들은 서로 협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최소한 사용자들의 노력에 대한 보상은 그들이 독자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때가 의사결정을 조율했을 때에 비해 작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겁니다. 어떻게 이기적인 개인들이 공유자원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가?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이기적 인간이라고 전제를 합니다. 실제로 집단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선호하는 경향은 어느 문화나 어느 나라나 다 강합니다. 단, 공유제에 대한 인식이 강하고 이 공유제를 관리하는 규범이 공유되고 있는 경우에는 공동체가 형성된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예컨대 스위스 같은 곳입니다. 여기는 아주 지방자치제가 잘 돼 있고 예컨대 산림이라는 목초지라는 것을 공유하는 오래된 전통이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제가 들어와서 보편화되고 지배적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동체가 상당히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기적인 인간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실수하지만 때로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규칙과 규범을 따르는 인간을 전제하는 것이 좋은가? 모두가 협력한다면 나 자신도 협력할 용의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공유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21세기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다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중앙권위체가 없는 이기주의자들로 가득 찬 세상에서 도대체 어떤 조건일 때 협력이라는 행동이 나타날까?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제시한 명제가 있었습니다. 자발적 협동이 불가능한 사회가 불공정 사회다. 이기적 인간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과연 이기적 인간들이 어떤 조건에서 협력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의 흥미를 끌어왔다. 그도 그럴 것이 사람들은 천사가 아니며 가능한 자기 이익부터 먼저 챙기는데도 인류사회에 협력이라는 행위가 나타났으며 이 협력을 바탕으로 문명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개인이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유리한 상황에서 어떻게 협력 행위가 나타날 수 있을까? 이것이
경제적 양극화를 극복하고 공유의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정에 이어서 공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적 양극화, 경제적 양극화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기적인 이익을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력할 수 있는 조건이 어떤 것인가에 관해서 서로 이마를 맞대고 논의하고 협의하고 토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강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